우리 김명주 교수님께서 잘 발표해 주셨고, 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지난 10년간 등록금 동결로 인해서 대학 재정이 한계 상황에 있고, 더구나 이제 코로나19로 해서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대학 재정에 관한 정책 포럼 개최는 의미가 있고, 더구나 이제 대학 유형별 재정 구조와 운영 현황 분석에 대한 발표와 토론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기업과 한국재정경제학회에 감사드립니다. 발표자께서는 논의함에 있어서 다양한 문헌과 자료 분석을 통해서 심도 있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주요한 그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및 지원 노력으로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을 통한 지원 확보와 대학 유형별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 기반 마련, 가칭 대학 재정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한 한시적인 집중 투자, 그리고 등록금 현실화를 위한 반값 등록금 정책의 재검토 등 이런 획기적인 과제들을 제안하고 계십니다. 김병주 교수님은 잘 아시다시피 정책중점연구소인 고등교육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시고, 또 그간 고등교육과 고등교육 재정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학문적 관심을 가지고 깊이 연구해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 발표자의 논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토론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몇 가지 보완적인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이 주제를 보고 대학 유형별로 드디어 분석을 하셨구나.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했는데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응답하는 대학이 많지 않음으로 해서 좀 제한적으로 분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말씀하셔서 이해는 가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항상 대학은 중고등학교하고는 달리 유형에 관련된 좀 더 구조적이고 입체적인 그런 어떤 재정 확충 방안이 논의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보다 보니 살짝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학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굉장히 분석을 하고 계신데 학부 방안에 있어서는 유형별이라기보다는 이제 공통적인 재정 확충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시고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가장 재정 상황이 열악한 비수도권 중소규모 사립대학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어떤 항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어떤 방식으로 재정을 확보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어떤 그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에 대해서 좀 논의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표문에서도 제시하고 있듯이 개별 대학은 각기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대학은 각자의 스토리가 있다는 말이 있듯이 모든 대학이 함께 따라하기보다는 각 대학의 상황과 추구해야 하는 어떤 대학의 특성에 맞게 재원 확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재정 확충 방안에 있어서도 대학 여건에 적합한 방안과 이 우선순위를 제시하셨으면 어땠을까. 근데 아까 이제 분석에 초점이 있고 방안은 그냥 이제 약간 거시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토론문을 쓰기 전에 그 말씀을 들었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됐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대학은 이제 설립 주체, 그다음에 비전과 미션, 학문 분야, 지역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하고 이에 적합한 어떻게 보면 확충 방안과 효율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 좀 더 의미 있어 보이는데, 특히 이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제가 오늘 사립대학 대규모를 대표해서 토론을 하다 보니 그런 설립별, 그다음에 교육중심대학과 연구중심대학, 대규모 대학과 중소규모 대학, 그리고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등 각자 이제 처한 여건과 특성에 따른 다양한 대학의 재정 확충과 재정 효율화 방안이 이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실효성이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제가 토론할 부분은 사립대학 재정 지원에 대한 별도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계속 비교해 주시고 하셨는데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사립대학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고요. 근데 저는 사실 오늘 토론에 서강대 김영철 교수님이 토론하시는 줄을 몰랐어요. 사실 토론문 쓸 때. 근데 토론문 쓰고 난 다음에 오늘 어젠가 이 자료가 온 걸 보고, 이 부분은 사실은 김영철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작성하신 건데 제가 여기 좀 요약해서 쓴 거거든요. 오늘 토론하실지 모르고 이따가 자세히 이 부분은 내용을 아마 소개해 주실 건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3년부터 17년까지 거점 국립대 9개하고 비교 대상 사립대 수도권이죠. 수도권 9개교 간의 순교육비 측면에서 비교했을 때 차이가 축소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주요 원인은 거점 국립대가 재정 여건이 개선되었다기보다는 서울 소재 사립대의 재정 여건이 후퇴되었기 때문에 이 차이가 줄어들었다라는 그 부분이죠. 오늘 김병주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하고도 이제 맞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또 어느 정도 균질성을 유지하는 거점 국립대하고 달리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 간에도 이질성이 존재하고 또 사립대 등록금이 지난 10년간 동결된 상황에서 대학 간의 이러한 차이는 등록금 외의 각종 수입, 그러니까 외국인 학생 유치라든지 성인 대상 프로그램, 그다음에 수익성 사업 운영, 연구비 수주 등에서 뚜렷하다고 이제 분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비교적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수도권 대규모 사립대학에서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학 재정 지원에 있어서도 이를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10년간 등록금이 동결됐다. 지금 아까 김영주 교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우리 대학 재정에서 가장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로 드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 국가장학금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이제는 좀 재설계할 필요가 있겠다, 논의를 좀.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교부금보다 또 이런 특별 지원 그런 방법보다는 아마 이것이 비교적 현실적인 방안, 실현 가능한 방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학의 재정적인 자율성은 필수적이지만 지금 이제 국사들이 모두 국가의 재정 지원과 등록금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성을 이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리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장학금 사업은 대학의 주요 수입원인 등록금을 통제한 결과 대학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서 교육 여건이 더욱더 이제 나빠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외에 의하면 김진영 교수님이 2020년 작년에 12월 인 걸로 아는데 국가장학금 제도 평가와 제도 개선 연구를 장학재단이 정책 연구로 이제 수행하신 거에 의하면 결국은 국가장학금 이유형은 대학의 주요 수입원인 등록금을 통제해서 대학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총 교원 수가 감소되었고 강좌당 수강생 수도 증가되었고 이런 교육 여건이 악화되어서 그 결과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결국은 교육의 질이 저하된다는 것은 고스란히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없다는 부분을 이제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등록금 인상의 자율화가 제한된 범위에서 필요하고 국가장학금 1유형을 현행 1유형과 통합하고 대학 기관에 대한 지원은 등록금 동결이 아닌 교육의 질 향상을 기준으로 실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것을 그 보고서에서 이제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논의를 좀 확대를 하고 또 이 부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결국은 이제 제가 마지막 그래서 이제 논의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살라미가 2009년에 이야기한 건데 대학의 결국은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에게 경영 자율권을 부여하고 성과에 따라서 재정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기업과 개인이 대학에 기부할 때 세금을 면제 주는 호의적인 과세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요즘 과세 제도도 사실 비효의적으로 지금 가는 경향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발표를 구체적으로 해주신 또 김병주 교수님께 또 감사드리고 오늘의 논의를 통해서 대학 발전을 위한 재원이 확충되는 동시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규모 국립대 대표인지 방금 알았습니다. 그런 줄 알았으면 거점 국립대를 비롯한 국립대에 대한 좀 입장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전 이제 재정경제학회 한 멤버로서, 가능하면, 나름은 중립적으로, 그리고 제가 그동안 했던 연구들의 어떤 기반해서, 한번 토론문을 작성해 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김병주 교수님의 그때는 이제 PPT 글이 아니고 줄글로 된 것들을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그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 교육 재정의 실태를 굉장히 자세하게 수치로 확인할 일이 많지 않았었는데 그때 읽으면서는 지금도 구조적으로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우리 대학의 위기라든가 재정 구조의 변화, 그다음 재정이 얼마나 부족한가 문제 이런 것들을 특히 저는 이제 그때 읽으면서는 OECD 국제 비교 수치들을 볼 때는 정말 우리나라 대학 교육이 이렇게 가서는 굉장히 힘들겠구나. 특히 이제 그런 읽으면서는 지금 현재 구조에서 민간과 공공의 이렇게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총 교육비 자체를 높이기 위한 공적인 노력이 엄청 절실한 상황이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읽고 한유경 교수님은 이제 과제는 조금은 사실은 특성과 다른 것들을 제시했다고 하지만 저는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확보하고 또 지역 대학이 지자체나 기업체와 연계할 건지 그다음 대학의 자부 노력 이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저는 지난번에 비하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마도 앞으로 아마 대기업이 이런 공론의 장을 만든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대학 특성에 따라서 여건이 어떻게 다른가를 차이를 인식하기보다는 사실 재정이 좀 더 안정적으로 확보돼서 합리적으로 배분돼서 이게 대학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데 진심으로 운용되기를 바라는 이런 목적에서 아마 이 기회가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약간 더 보충하는 마음으로 글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우리나라만이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고등교육 관련돼서 재정의 국제적 추세나 이슈가 뭘까? 이거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나라들이 공통적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김병주 교수님 글을 읽고 나서 또 조금은 더 노력하는 자세로 관련된 걸 몇 편 읽으면서 보니까 고등교육 관련해서 연구 동향들을 크게 보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사실 이 첫 번째는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비용 분담 구조에서 사실 우리는 그동안 개인이 분담하는 구조에서 공적인 지원 좀 더 증가하는 구조인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공적 지원이 엄청 많다가 이제 다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다른 공공의 정부 재원의 다른 필요한 분야로의 어떤 재정의 이완, 이런 걸로 인해서 등록금 인상되는 이런 추세고 있고, 배분과 관련해서는, 서울대 신정철 교수님이 쓰신, 글에 비롯해서 나머지들이 이제 인용한 글들을 보니까, 뉴 어카운터빌리티라는 개념을 쓰시면서, 그동안 이제, 어카운터빌리티라고 하는 게 투입과 가정에서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 이거라고 하면 뉴 어카운터빌리티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실제 쓴 결과가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느냐? 이런 것에 좀 더 초점을 둔 성과주의.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배분과 관련해서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와중에 이제 시장화나 민영화나 법이나 재정 효율화. 그래서 효율화 관련해서는 저도 얼마 전에 유니버시티 오브 캔자스 같이 조금 주에서 연구 중심 대학조차도 이제 정년으로 있던 교수들의 주에서 이제 규정을 바꾸면서 정년이라는 개념을 없앴다. 이런 말도 등장할 정도로 재정 효율화 관련된 것들이 사실 안정적인 교원의 신분까지 다 위협하고 또 학교 운영비 감소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모든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3년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당시에 이제 그 고등교육 재정 한 10년치 쭉 연구해 봤을 때도 그 가장 많이 언급된 게 뭐 등록금, 학자금 지원, 재정 성과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최근에 들어서 가장 중요하게 부상하는 주제가 재원 확보와 관련된 거. 그럴 정도로 이제는 다른 초중등 교육과 다르게 고등교육에서는 재정 확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김병주 교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이제는 민간 재원 중심의 대학 재정 수입 구조에서 총교육비 영세성, 그러니까 뭐 이건 등록금을 높이고 안 높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총교육비가 영세하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뭐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서 나름 공부를 하다가 뭐 이런 그림을 그려봤는데, 그러니까 재원이 확보돼서 배분 지원돼서 운용 지출까지, 그래서 성과평가까지 일련의 이런 재정의 전반적인 구조를 봤을 때 재원이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학생, 학부모에 의한 등록금 재원, 그다음 대학 자체 발전기금에 의한 이렇게 재원의 구조가 있다고 하면 이걸 배분할 때는 기관 단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 단위일 수도 있고 사업 단위일 수도 있는 배분의 방식에서 이 돈이 특히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이냐 목적 사업이냐 뭐 이렇게 해서 결국 오늘 김병주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학의 운용에서 어떤 뭐 인건비나 운영비, 연구학생 경비 이런 것들 오기까지 이런 구조가 이렇다라고 하고, 지금 제가 앞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재정 추세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슈가 다뤄지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총 재정에서 다뤄지는 핵심적인 용어들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결국은 재정 확보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 재정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조금 오해 있었던 부분들, 혹은 또 제가 국가장학금 연구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것들부터 비롯해서 몇 가지 제안이 좀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을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국가장학금 부분이 사실은 공과 실에 대한, 제목은 이제 국가장학금의 공과 실, 그래서 다면성의 이해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제가 이제 장학금 연구를 워낙 많이 하면서 특히 이제 장학재단 설립될 때 장학재단과 연구재단 두 개로 설립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왜 장학재단을 설립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장학금을 기반으로 한 개인 단위 학생에 대한 직접 지원을 왜 확대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논리적인 것들을 쓰는 과정에 제가 관여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연 국가 장학금으로 인해서 대학에 지원한 실질 고등교육 예산이 줄었는가? 이제 계속 어떤 면에서는 이게 국가 장학금이라고 하는 게 마치 다른 고등교육 예산을 늘리는데 뭔가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식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짚어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으로 적어본 부분입니다. 사실 국가 장학금은 소득 연계 학자금 지원의 핵심 기제지만, 당시에 이 그림으로 보면 처음에 장학재단과 연구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기관 단위 재정 지원의 문제보다는 개인 단위 재정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실제 선택을 받는 기관들의 자율적인 경쟁력 강화를 통한, 어떻게 보면 좀 자율성에 기반한 대학 교육의 질 강화, 뭐 이런 목적으로 추진된 이 개인 단위 지원 사업의 일반 재정 지원 사업처럼 설계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가장학금은 그런 유형인데 그런 구조에서 만들어졌고, 그 당시에는 기관 단위 재정 지원의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재정을 따기 위해서 사실은 비생산적 질행위를 너무 많이 한다, 뭐 이런 것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개인 단위 재정 지원을 강화해서 학생과 교수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서 수요자 선택 기반의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장학금을 확대하는 논리였고, 근데 문제는 이 개인 단위 재정,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의 성격인 장학금의 확대가 반값 등록금 이슈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목표가, 정책 목표가 이걸 통한 대학 경쟁, 수요자 선택 기반의 대학 경쟁력 강화가 아니고 반값 등록금을 만드는 게 핵심 이슈가 되다 보니까 총 등록금 총액이 늘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투와 국가장학금 투 부분에서 특히 등록금을 규제하는 것들로 대응으로 인해서 국가장학금이 대학의 재정을 악화한 것처럼, 그래서 국가장학금이 목적 사업의 유형으로 오해받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출발 당시엔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건 뭐냐면,
대학 재정의 확보가 결국 정치적 설득의 논리를 기반으로 한다고 하면 국회에서 결국 설득이 돼야 된다라고 할 때 장학금 기반의 예산 확보 방식은 매우 수용성이 높은 재원 확보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학생에 대한 재정 지원이 장학금은 개인 단위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이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반값 등록금 이슈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사실 개인 단위 재정 지원 사업으로서 장학금을 주는 방식은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에 기반한 재정 지원 방식이 하나지, 반값 등록금 이슈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는 국가장학금 관련되어 있는 정책 이슈에서 반값 등록금 부분들은 이제 좀 벗어나야 되지 않냐. 그러므로 인해서 개인 단위의 일반 재정 지원 사업으로서 국가장학금이 가지고 처음에 출발하려고 했던 정책 목표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좀 수용성이 높은 재원 확보 수단으로서 이것들을 계속해서 넓혀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일단 두 번째는 대학의 성과가 그동안 사실 연구에 막 집중이 돼 있다가 사실 에이스 사업이 비롯되면서부터 사실 교육에 대한 부분으로 되게 관심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최근에 생각해 보면 대학 교육이 가지고 있는 공공재적 성격, 특히 지자체가 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는 우리가 교육 연구 말고 나머지 대학의 중요한 역할의 하나를 서비스 부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대학의 성과로서 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이제 좀 확대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우리가 아웃리치나 커뮤니티 인게이지먼트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교육에서의 뭐 이렇게 인게이지먼트 관련된 거, 연구에서 인게이지먼트, 또 그 외에 실제 비교과 활동에서의 다양한 서비스, 그렇게 해서 좀 그 대학에 있는 교수 학생의 여러 활동들이 지역사회와 연계가 좀 강화되고, 또 그와 관련돼 있는 성과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누적적으로 관리하면서, 지금 대학 정보 공시에는 교육 봉사 정도 외에는 사실은 공시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의 성과를 뭘로 볼 거냐 할 때, 정보 공시에 있는 정량적 지표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좀 이 부분을 좀 정보 공시에서도 좀 개선하면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럼으로써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돈을 계속해서 끌어오고 대학들이 그냥 뭐 대학이 존재한 것 자체가 지역에 기여한다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하느냐를 좀 더 서로 관심을 갖게끔 하고 성과를 관리하게끔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지자체와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계속 그 장학금이 개인 단위의 일반 재정 지원 사업으로서 재원 확보 수단이 됐을 때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관 단위의 재정 지원 사업이 실제로 그동안 얘기됐던 건 뭐냐면 비생산적인 지대 추구 행위를 하게끔 한다.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잘 설계된 기관 단위 재정 지원 사업은, 기관 단위 재정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대학의 발전에 굉장히 기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하고 다르게 그 자기의 대학들의 전체적인 어떤 체질도 한 번쯤 점검하게 되고, 그와 관련해서 특성화된 발전 목표나 이런 것들을 쓰게 하고, 이런 고민을 하게 하는 측면에서 개인 단위 일반 재정 지원 사업 못지않게 기관 단위 사업들이 굉장히 기여한 바가 크다는 것도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상태에서 그냥 최근에 뭐 컨설팅 업체만 살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부터 비난을 벗어나려고 한다라고 하면 한국 대학교육협의회가 아카데믹 캐피털리즘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 좀 중요한, 그러니까 이미 잘하고 있는 데가 계속해서 더 많은 걸 가져가게끔 하는 어떤 아카데믹 캐피털리즘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대기업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수한 사례를 공유해서 중소 특히 규모의 지방 대학에 대해서는 좀 성과 관리 관련되어 있는 컨설팅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면 기관 단위 재정 지원 사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우리가 보통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기관 단위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을 좀 확보하는 이런 논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김원중 교수님 글을 읽으면서 약간의 보충문 뭐 이런 것들로 제가 앞으로 확보하는 논리로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우리가 더 재정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방법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시 한번 김병주 교수님의 발표문을 읽고 토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군산대학교의 양현호입니다. 오늘 제가 발제문과 토론을 보면서 여기는 제가 올 때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들었던 게, 일단 대학 재정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론적인 연구나 이런 게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그냥 기획처장으로서 대학 설립을 올해 3년째 지금 맡고 있는 관점에서 저희가 속한 그룹의 대학들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는 걸로 생각을 하고 토론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김병주 교수님께서 아주 자세한 수치화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발제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고, 또 한편으로는 이 문제가 또 저희 대학만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대학의 전반적인 문제라는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저는 또 공대생이라 글재주가 없어서 그냥 슬라이드로 몇 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예. 제가 이제 제목을 국가중심 국립대학이라고 했는데요. 국가중심 국립대학은 사실은 이제 국립대학을 통상 거점대니 지역중심 대학이니 교원양성대학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법령상 정의는 사실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부르는데요. 저희 대학 수준의 국립대학을 저희가 그동안 이제 지역중심 국립대학이라고 했는데 작년 연말에 여기에 해당되는 클래스의 총장님들이 모이는 모임 협의체에서 명칭을 국가중심 국립대학이라고 하자라고 지금 정해서 저희는 그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대상은 학생 수 10,000명 이하의 국립종합대학인데 대략 한 17개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명확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개수는 좀 틀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통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특성을 보면 보통 인구 30만 명 또는 그 이하 수준의 지방 중소도시에 대부분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이제 특성화된 대학, 예를 들어서 한국해양대학이라든지 아니면 그다음에 일부 한국체육대학 등등 특성화된 대학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원양성대학 중에서 교원대학도 포함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들은 특히 이제 지역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있는 지역에 기초고학 분야의 고등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 같은 경우도 아직도 여전히 20학생이 남아있는 대학입니다. 저희 정도 규모의 저희 같은 지방에 위치한 대학은 대부분 명칭이 사라진 학과이지만 저희는 여전히 그 학과를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인문학이라든지 기초 자연과학에 대한 고등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지역 지자체가, 기초 지자체가 이제 싱크탱크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자체 공공부문에 대한 정책 자문이나 지원 등도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크지는 않지만 지역 경제에도 상당히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김병주 교수님께서는 이제 전체 대학에 대한 국사립, 그다음에 대규모부터 소규모까지 지역 소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데이터를 분석해 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저희 대학 규모 정도의 국립대학 이 평균적인 수치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간 재정 규모는 이제 대학 회계하고 산단 회계, 발전재단 등이 있는데 대학 회계가 전체 예산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김병주 교수님 자료에도 있었지만 국립대 전체 19년 기준 한 6조 7천억 원쯤 되는 예산이어서 반면에 저희 클래스의 국가중심대학의 평균은 한 1,000억 원 내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국립대학으로 나눠보면 국립대 전체 6조 7천억 원을 학교 수로 나눠보면 나는 평균, 단순한 사람들 평균보다는 훨씬 적은 규모의 예산을 활용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은 이제 55%가 국가 지원인데요. 그 중에 대부분이 인건비. 저희 학교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교원과 직원 포함해서 다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상 정해진 급여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경상대학 경비, 그다음에 시설 확충비 등을 명목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그밖에 자체 수입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은 교육활동 수입, 다시 말해서 등록금 수입이 되겠죠. 그밖에 재정지원 사업 지원금 등인데 이 45%의 세입은 학생 수와 밀접하게 관련이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등록금은 당연히 학생 수에 맞춰서 들어오겠고,
재정지원 사업도 요즘에 지원하는 방식이 포뮬러 기준이기 때문에 학생 수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 수의 감소는 공립대학도 역시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통상 생각하시기에 국립대학은 모든 것을 국가에서 제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 저희도 학생 수 감소에 엄청난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들어온 세입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60% 정도가 인건비로 나갑니다. 여기에는 대학 자체에서 운영하는 대학 회계직 인건비, 그다음에 일반직 공무원, 교원, 시간 강사의 강사료 등을 다 포함해서 60%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그다음에 일반 운영비가 한 20%, 그다음에 시설을 국립대학이 이제 연차적으로 노후된 시설들을 리모델링 또는 보수공사를 하는 예산을 주는데 대부분 30년 전후한 노후된 건물들에 대한 시설 개선비 등을 배정해줘서 거기에 이제 15% 정도가 사용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대학이 뭐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지만 재정이 악화가 되고 있는데 몇 가지 요인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등록금이 12년째 동결되고 있어서 어떤 자료에선가 보니까 시장 불변가격 기준으로 2005년 수준이라고 된 자료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등록금은 사회적인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 등록금 문제만 볼 때마다 저는 대학과 대학이 아닌 이 사회에 크게 양분된 시각차를 너무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입학 자원이 급감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미 예고된 재난이고요. 또 이 예고된 재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예정이 돼 있는 재난입니다. 제가 통계청의 가하 집계를 보니까 2020년도 작년에 출생된 출생 신고 수가 27만 2,400명이라는 통계를 봤습니다. 그러면 올해 굉장히 입시가 어려웠는데 입학 정원 대비 한 7만 명 수준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쯤 되면 이제 그러니까 20년 출생한 학생들이 대학을 올 때쯤 되면은 30만 명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거는 예정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 수익금이 계속 감소, 이렇게 입학 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제가 직접적으로 받는 영향은 이제 등록금 감소를 위한 자체 수익금이 감소를 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입학 자원만 주는 게 아니고 재학생도 중도 탈락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가 중심의 평균이 한 6% 수준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6% 수준이면 이 학생들로 인한 자체 수익금 감소도 만만치 않은 수준이 됩니다. 그 반면에 고정비용 지출이 증가해서 저희 대학도 그렇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30년 이상 노후된 시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새로 짓는 건물들이 그 사이에 많이 늘었는데 이런 건물이 늘 때마다 관리대학 시설이 증가할 때마다 관리 비용이 또 증가하게 되는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술적 변화에 따라서 이전에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강의실에 책상만 있었던 됐던 것들이 각종 멀티미디어 강의실이라든지 작년에 특히 그 온라인 교육이 또 강화되면서 온라인 교육 환경을 구축해야 된다든지 하여튼 이런 환경에 대한 요구가 또 증가하고 있어서 이 역시 비용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그 유형도 또는 업무의 양도 증가함에 따라서 신규 인력이 계속 증가해서 이에 따른 인건비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아까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인 재정 악화, 아까 앞에 다른 토론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다음에 그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역시 생활관 수입도 줄었고 기타 여러 가지 수입이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온라인 교육 환경 구축에 대한 요구가 또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전반적인 대학 입장보다는 저희 입장에서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전체적으로는 국가 지원금의 파이를 좀 키우는 게 근본적인 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발제 자료에 있는 것처럼 OECD 평균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이 고등교육 예산 수준을 적어도 OECD 평균 수준 정도로 좀 증액이 이루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고등교육 재정교부문법
등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대학을 포함한 국립대학의 좀 특징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사립대학은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대학이 설립되어 있는데 저희는 국립대학 설치령으로 해서 교육부령으로 30개, 40개 가까운 대학이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이 교육부의 통으로 배정이 되고 교육부에 의존적인 상황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저희 국립대학의 독립성이 많이 훼손되지 않는가 해서 국립대학법이 제정돼야 된다 하는 것이 국립대학 중심으로는 계속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화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좀 보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요. 특히, 저희는 이제 국가 예산을 받아서 쓰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자율성이 정말 좀 많이 제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자율성도 필요하고 특히 그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서 받은 예산은 정말 받았는데 쓰기가 어렵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 이 대학 정도의 입장에서는 재정지원 사업 예산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용처에다가 쓰고 싶은데 대부분은 그게 쓰기가 어렵고 사업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쓰도록만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받기는 받았을 때 쓸 수 없는 그런 예산들로 많이 지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건 좀 사소한 부분인데요. 국립대 간에도 예산 불균형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대학과 중소규모 대학이 예산 배분에 많은 차이가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국립대학은 국립대학 육성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게 작년 기준 총 1,500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인데 이 예산을 9개 대규모 대학과 나머지 30여 개 대학의 배분이 60대 40으로 미리 못을 박아놓고 배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친 그 예산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9개 대규모 대학이 더 많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돈을 더 주면 저희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균형도 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병지 교수님께서 마지막 말을 내주시면서 이제 대학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새로운 재원도 마련해야 되고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학만의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맞는 국가 차원의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 밖에 어미닭이 그 달걀을 껍질을 쪼아주듯이 이 개별 대학과 국가가 같이 협력해서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호서대학교의 정동철입니다. 제 말이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먼저 앞서 발췌자하고 토론자분들께서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학문적인 관점에서, 실제 운영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연구한 결과들을 저도 오늘 듣게 돼서 기획처에서 우리 대학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제가 지금 공유를 하고 있는데 혹시 잘 보이십니까? 예, 저는 잘 보입니다. 네, 대학 유형별 재정 구조 및 운영 현황 분석에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지방의 중규모의 사립대학, 한 재학생 규모가 12,000명 정도 되는 그 사립대학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될 텐데요. 하나는 재정 운영 현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운영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 현황을 보시면 재정 수입은 2010년 이후에 등록금 인하, 그 다음에 동결, 대학 구조 개혁에 따른 정원 감축 등으로 인해서 수입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요.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그 수입의 감소폭은 더욱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앞서 발표하신 분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데 수입은 감소하고 있어서 실제 등록금 수익 감소 폭이 실제로는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재정 지출 측면에서는 국가장학금 2유형 시행에 따른 교내장학금 유지 또는 인상, 또 각종 재정 지원 사업과 그 평가가 연계되면서 재정 지출이 다소 증가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 연도별 등록금 수입을 보시면 2011년도에 2011년도에 약 1113억 정도의 수입이 있었는데요. 2020년도로 가면은 1058억. 이것도 중간에 열심히 노력해서 좀 증가한 액수입니다. 등록금은 2011년도 대비 계속 동결이 되고 있고요. 2012년도부터 14년도까지는 오히려 등록금을 좀 감축한, 좀 줄였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등록금만 봤을 때 2011년도를 100으로 보면은 현재는 대략 93.9%의 등록금을 저희가 받고 있죠. 이 수입이 줄어든 것은 정원이 감축된 부분과 등록금이 감소된 부분이 합쳐져서 나타내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물가 상승률을 보시면은 그 2011년도에 4%가 인상되고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 약 0.5%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기준을 100으로 봤을 때 2020년도는 대략 한 10.8%가 물가가 인상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상대적으로 보면은 훨씬 굉장히 많은 어떤 수입의 감소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지출 면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고정비 지출, 특히 인건비와 교내장학금 지출 부분이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합니다. 이 중에는 교내장학금 말고 관리 운영비라든지 고정적으로 나가는 경상비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인건비와 교내장학금만 저희가 들여다보면은 등록금 수입이 2011년도에 1113억에 인건비가 이 당시에 564억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2011년도는 인건비와 장학금 비율이 대략 64% 정도 수준이었던 것이 2020년도에 가면은 그 규모가 굉장히 커졌는데요. 등록금 수입은 오히려 줄어든 반면에 인건비는 660억 정도로 한 100억 정도가 증가가 하게 되고요. 교내 장학금이 146억에서 219억으로 대폭 증가가 합니다. 이 장학금이 증가된 것은 앞서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장학금 2유형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인건비와 장학금이 등록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한 83.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등록금에서 또 나가는 비용들이 실제 관리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또 교육에 관련된 비용들까지 더해지게 되면은 등록금으로는 대학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으로 대학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많은 부분을 국가 지원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역량 진단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학의 평가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원을 더 충원한다든지 직원을 더 충원한다든지 교육에 많은 비용을 투자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국가 보조금이 대학에 지원되는 그 규모를 보면은 사립대 경우에는 상위 20개 대학이 전체 60% 이상을 수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2014년도에 상위 20개 대학의 국고 보조금 총액이 대략 한 1조 9천억 원 정도 됩니다. 2017년도에는 이 금액이 늘어서 2조 1,600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상위 20개 대학이 수혜를 받는 규모고 실제로 그 이외의 사립대학이 받는 규모는 2014년도에 대략 9,960억에서 1조 3,610억 정도로 한 140여 개의 대학이 가져가는 국고 보조금이 실제 상위 20개 대학에서 수혜하고 있는 금액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의 대학당 받는 보조금의 그 규모가 상위 20개 대학은 대략 1,080억 정도. 그 다음에 그 이외 사립대학들은 대략 한 100억 원 정도의 연간 국고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상위권 대학이 아닌 일반적인 사립대학들은 등록금으로 모자란 부분을 다른 재원으로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아까 발췌자도 그렇고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교육에 들어가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입 지출이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단기간에 끝나지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로 인한 재정의 변화를 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관리 운영 등의 지출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하지만 비대면 교육의 확대, 그 다음에 방역을 위한 추가 비용의 발생 등으로 외국인 유학생 수강료 수입과 같은 수강료 수입은 대폭 감소했지만 실제로 지출이 많이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 초에는 왈가왈부 말이 많았었지만 저희가 2019년도의 결산 기준과 2020년도에 아직 결산은 다 되지 않았지만 가결산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면 일단 수입 부분에서는 국제업무팀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수입이 약 4.9억이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 경영자 가정, 또 평생교육원, 생활관, 시설물 사용료와 같이 실제 등록금 외 수입들이 토탈 54.2억 정도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수입은 대폭 감소한 형태가 되겠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출이 변화된 부분을 살펴보면 먼저 2019년도에 지출됐던 학력별 비용과 2020년도에 지원되었던 금액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전기 수도료라든지 시설 용역비, 난방비, 여비교통비, 그다음에 일반 행사비나 교육 훈련비 등은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줄어들고 학생들이 학교에 지금 덜 오게 되면서 실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소액을 다 더해보면은 대략 한 12억 3,600만 원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비대면 교육이 본격화되면서 기존에 저희가 온라인 강의 시스템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었고요. 유지 보수 비용도 상당히 들어갔고, 그다음에 교수님들의 온라인 강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좀 성능이 떨어지는 PC들에 대해서는 대폭 교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강의실 구축이라든지 원격 화성 세미나실을 구축한다든지 LMS 시스템 및 서버를 교체한다든지 그다음에 온라인 강의 제작용 PC, 그다음에 펜 타블렛 이렇게 온라인 강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새로운 대폭 새로운 예산 지출이 필요했고요. 자동 발열 측정기라든지 방역용 소모품과 같이 그 이전에는 필요 없던 물품들이 추가로 구입이 되면서 대략 신규 지출이 15억 정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갖다가 비교를 해보면 감소한 것보다 지출한 것이 한 3억 정도가 지출 규모로 봤을 때 더 많아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지출 증가 항목과 수입이 줄어든 항목을 같이 고려를 해보면 대략 한 57억 정도의 지출 대비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저희가 분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요거는 그냥 지출에 대해서만 분석을 한 거고요. 이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부에서 비대면 긴급 지원이라든지 또는 다른 형태의 지원들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이 재원이 부족한 부분들은 상당 부분 국가 보조에서 해소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자원들은 좀 일시적인 자원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투입된 이런 시스템들이 한번 구축되어서 끝나는 시스템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어떤 것들은 연 단위로 저희가 계속 비용을 일정하게 지출해야 되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지출은 어느 정도 규모에서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될 거다라고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등록금이 계속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는 한 10년 정도 넘게 감소하는 이 환경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 환경 개선이라든지 평가를 대응하기 위해서 지출이 증가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대학의 재정을 좀 건전하게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거하고 사실은 동일합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다시 말해서 현재 법령상으로는 그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내에서 저희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이런 등록금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특히 국가장학금 이유형, 대학 재정지원 사업 연계 등의 등록금을 제한하는 조치들을 좀 완화를 해주면 실제로 대학 등록금을 적절한 수준에서 인상을 해서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시스템에 좀 더 투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국립대 분산대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받기는 받는데 참 쓰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국책사업을 운영하다 보면은 동일한 그런 어떤 고충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쓰기가 좀 어렵더라도 국가에서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립대 측면에서는. 대학 평가 등으로 인해서 증가한 여러 가지 고용 지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일부 필수적으로 나가야 되는 비용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 제도 등을 도입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수 있다면 학령 인구 감소가 되는 현실에서 좀 과감하게 저희가 사립대학에서 정원을 좀 축소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안정적인 어떤 재정 규모에서는 좀 더 과감하게 교육을 갖다가 개선하는데 시설 개선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야말로 선진국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또 우리가 많이 하고 싶어하는 과감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 시스템의 투자를 통해서 좀 교육의 질을 대폭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주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또 수고하셨네요. 역시 고등교육 재정 전문가라서 역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김병주 교수님 발제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런 재정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적 분석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이제 김병주 교수님이나 토론자들의 토론 내용들은 모두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재정을 어떻게 확보를 할 거냐, 정부 어떻게 지원을 받을 거냐, 그 방식도 이제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그런 방법들이 있겠는데, 모두 그 전제 조건은 이제 대학의 자율화를 얼마만큼 보장해 줄 거냐라는 게 아마 전제 조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러한 대학 재정의 현황과 심각성, 개별 대학이 느끼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발제자가 얘기한 내용들을 이제 다 동의하는 걸로 해서 하고, 제가 몇 가지 아쉬운 거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논문 제목이 아까 이제 한유경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유형별 개별 대학의 그런 재정 구조 하기에는 사례수 28개 너무 적다. 그래서 통계 결과는 해석에 있어서 경향성은 볼 수 있겠지만 설립별, 유형별, 규모별 특성을 일반화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을 찾기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몇 가지만 그냥 제가 생각하는 내용을 어떤 이제 질문 내용은 아니고 아마 다 동의하는 내용이긴 할 텐데 그 내용만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발제자가 제시한 바와 같이 대학 재정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결과 중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대학 내 유능한 인재 유출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킬 미스매칭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기업의 요구와 시대에 뒤처지는 낙후된 교육과정과 실험실습 기자재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열악한 재정 투자로 인한 교육 여건의 낙후로 사회나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의 직무 적합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한 대학 졸업자의 그러한 기업에서의 재교육 문제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기업의 불만들이 많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기업체와 함께 미래사회를 선도하여 1997년 IMF 국가부도 위기 이후 기업 구조 조정으로 대학이 한때는 기업 조정 시에 사회적 선망 대상인 직종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유능한 인재들이 교수나 직원으로 대학에 대거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많이 발전된 부분들도 있는데요. 근데 13년간의 등록금 동결이 지속되고 이로 인한 임금의 동결 내지는 인하, 대학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서 지금은 그 유능한 인재들이 외부에서 온 인재뿐만 아니라 대학에 있는 유능한 인재들이 사회로 유출되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제자가 제시한 6가지 주요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면서 토론자는 몇 가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토론자는 6가지 문제를 보면서 각각을 관통하는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은 이와 같은 논의와 주장은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지속적으로 되어 왔었다라는 것이죠. 단지 논의와 접근 방식이 시기를 달리하고 대학, 정부, 국회 등 고등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 혹은 관심 집단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었는데 왜 그것이 지금까지도 별다른 울림이나 변화가 없었는가 하는 그러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까지도 몇몇 대통령들이 항상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대통령 선거할 때 OECD 수준의 그런 확보를 얘기했지만 누구도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와 이게 같겠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논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5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자 하는데요. 먼저 그 첫 번째 대학 재정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자율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발제자가 제시하고 6가지 문제는 각각의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 복합적으로 연계된 매우 다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만 재정만 확보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개별 대학의 설립 목적과 사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이 모든 문제를 지금처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접근 방식에 대한 정부나 국회나 이런 것들에 대전환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시부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대학 자율화를 전제로 한 전향적인 관점에서의 고등교육 재정 확보와 지원 방안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한 비전과 세부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금 책정, 입시를 포함 학사 운영, 입학 정원의 문제, 다양한 수익사업 방안, 적립금 운영 문제 등을 지금처럼 정부가 사사건건 통제를 해서 대학이 무슨 일을 하나 할 때마다 교육부를 쳐다보고 규제 개선을 해달라고 하소연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대학의 경쟁력은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 이런 감사와 평가들을 통해서 통제하면서 대학의 책임성을 부과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정부나 국민들이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게 사립이 사적인 공간으로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걸 공공재라고 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기도 하고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 운영에 있어서 국공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재정 운영, 일사 모든 구성 학사 관리들을 대학 구성원들과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되고 공시되어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분명히 이거를 전제로 하는 부분들이지만 정부는 일부 비리사학의 일부 구성원들이 하는 그런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 이거를 사학 비리로 몰아갑니다. 사학에는 그런 비리가 다 있는 것처럼
그럼 일부 공무원 비리가 있다 그러면 그 공무원 비리라고 하겠습니까? 비리 공무원이라고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며칠 전에 지난주 24일 날 이제 교육부에서는 사학 신뢰회복 추진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까지 감사 결과에 따라서 대학이 굉장히 부조리한 그런 집단처럼 해놓은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사립대학만 그런가? 그건 꼭 아니죠. 대학이라는 국공이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근데 사실은 일부 그렇게 확대될 것들은 아니고 일부 직원들의 비리는 지금 대부분은 사무 분장 처리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재정과 관련해서는 검찰 고발했을 경우에도 이런 것들은 추후에는 혐의 없음으로 되는 근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번 감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학교는 그때부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도 여러 가지 재정전 사업에 불이익을 받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발표하신 그런 분들과 똑같은 인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립대학에 대한 그런 인식을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방안들이 이런 정부나 언론들에게 필요해야지만 우리가 사립대학을 지원을 해야지. 우리나라 고등교육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대학을 지원을 해서 국가 경쟁, 대학 경쟁력을 강화해야지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학의 디지털 대전환이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런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서 재정을 왜 확보해야 되는지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명백하게 할 방향이 필요하고요. 네 번째로는 고등교육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위한 고등교육에 관한 역할 재정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설립별 또 이제 전문대, 대학, 사이버대 이러한 기능별 대학들 간의 그 고등교육 기관들과 역할 분할을 통해서 재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다 아시는 거겠지만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각종 규제 개선을 통해서 이러한 재정 확보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든다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부금, 법정 기부금에 대한 혜택을 준다라든지 정부 교육용으로 쓰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부가세 혜택 또는 이제 법인세 수익 사업에 대한 법률 다양화 등 이러한 것들을 해줄 경우에 대학들은 좀 더 자유롭게 재정을 활용을 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병주 교수님 발표 너무 감사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폭넓게 여러 시각에서 말씀해 주셔서 쭉 읽어가면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제가 좀 덧붙여서 좀 드릴 수 있는 제안 같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대학 경쟁력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IMD 이 자료가 이제 2017년에 대기업에서 고등교육 미래위원회에서 이제 나왔던 자료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경쟁력이 최근에 되게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착안을 해서 2018년도 재정학위 연구에 제가 냈던 그래프가 이 그래프인데요. 김병주 교수님 또 이렇게 발표할 때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아마 그 사이트를 어디를 해야 될지 몰라서 언급 안 해주신 것 같습니다만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 즉 반값 등록금이 본격화된 이후에 그 뒤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IMD 자료와 이제 WEF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좀 감소하였다. 김병주 교수님이 이제 추가로 작업했던 것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렇게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이제 다른 유수 대학들과 이제 비교했을 때 상당한 이제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일부 아주 소수의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포항공대 과학기술 대학
대학들이 괜찮긴 합니다만 규모상 굉장히 작다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좀 위태로운지 잘 보여주셨습니다. 한편 이제 이 종합적으로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나누어서 그 차이가 이제 어떻게 될까라고 보게 되면 지금 이 그래프 도표에서는 이제 등록금은 양쪽 다 동결이 되어 있지만 학생당 교육비는 국공립대가 이제 1,0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증가를 하고 사립대도 학생당 교육비가 1,000만 원에서 1,400, 500만 원까지 증가를 하는 것으로 나오고 교육비 환원율 역시 250%에서 450%, 사립대는 140에서 200%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장학금도 아시다시피 그간에 상당히 1인당 장학금이 증가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을 유형별로 잘 보기 위해서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자면 이 도표만 보게 되면 등록금을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교육비나 교육비 환원율, 1인당 장학금이 모두 다 개선되는 것처럼 이렇게 미스리딩 할 소지가 상당히 있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이제 시도했던 것은 이것을 교육비를 좀 더 쪼개서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자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것을 전체 국립대학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우선 이제 실험적으로 거점 국립대에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거점 국립대와 비교할 수 있는 유사한 사립대에 비교를 해서 유수 사립대에 비교를 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비를 우리가 쪼개볼 수가 있는데 국공립대는 이 5가지 A, B, C, D 중에서 이 순교육비, 즉 학생의 교육에 직접 들어가는 순교육비를 대학회계, 발전기금 회계, 도서구입비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총 교육비를 이제 재학생 수로 나누게 되면 1인당 교육비가 나오지만 이것을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1인당 순교육비하고 그 외에 1인당 R&D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략적인 어떤 흐름을 가늠하는 데는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봐보게 되면 국공립대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 유니스트, 서울대 같은 그런 일부 대학이 지나치게 높은 1인당 교육비나 순교육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거점 국립대는 상당히 유사한 수준의 이제 1인당 교육비를 보여주고 1,600만 원 안팎, 그냥 1인당 순교육비도 약 1,000만 원 안팎의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보면 확실한데 여기서 이제 노란색이 1인당 순교육비고 즉 학생들의 교육에 투자되는 부분이고 이 파란색이 1인당 R&D입니다. 보시게 되면 1인당 순교육비가 이 거점 국립대 9개 대학에 거의 비슷하게 이제 책정되어 있고 1인당 R&D는 이제 다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제주대와 강원대가 조금 낮은 편이고요. 하지만 나머지 대학들에서 아주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제 거점 국립대와 사립대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이제 어떤 대상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될까 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교육비와 순교육비를 가지고 살펴보게 되면 포스텍,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가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립대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안정된 재정을 확보하고 있다. 물론 세계적으로는 높지 않을 수 있지만 1인당 순교육비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비교 가능한 대학을 밑에 있는 이제 9개 대학으로 제가 이제 잡아봤습니다. 경희대, 서강대, 이대, 중앙대, 외대, 한양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를 9개 거점 국립대에 대한 비교 가능한 9개 주요 사립으로 잡고 이것을 상호 비교하는 것으로 이 작업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란색의 순교육비를 보시게 되면 거점 국립대와 달리 사립대는 여전히 이제 아주 독보적인 3개 대학을 제외하고 비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1인당 R&D에 있어서도 파란색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R&D 측면에서 특별히 보게 되면 연대, 고대, 성대 이제 이런 대학들이 1인당 R&D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호소대, 군산대, 교육시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런 국가 재정이 상당히 일부 대학에 특히 상위 20개 대학에 크게 집중되어 있는 현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국가의 재정 지원 사업에 의해서 더 확대되고 있는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1인당 교육비의 추이를 보게 되면
9개 거점 국립대와 9개 그 주요 사립대 사이에 비교를 했을 때 보시다시피 아까 이제 김병주 교수님이 정리한 그 도표에서는 국립대가 사립대보다 좋은 걸로 나오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 않고요. 사립대가 9개 사립대가 더 좋았다가 최근에 이제 그 차이가 거의 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양쪽 다 1인당 교육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총 교육비에 대한 부분이고, 즉 1인당 교육비에 대한 부분이고, 이것을 1인당 순교육비, 즉 R&D 쪽을 제거하고 나서 비교해주면 주요 사립대가 거점 국립대보다 1인당 순교육비에서 약 280만 원에서 이제 현재 180만 원까지 축소는 됐습니다만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교육비가 이제 하나의 함정이 있는데 그게 장학금입니다. 장학금이 크게 늘어났고 특히 사립대 쪽에 장학금이 크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국가장학금이 처음 들어올 때는 국립대, 사립대가 차이가 없습니다만 점점 이제 국가장학금이 2조에서 4조로 늘어나면서 지금 사립대가 한 40만 원가량 더 높은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해주면, 즉 장학금은 실제 교육에 투자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서 이것을 제하고 실제 순교육비라고 명명했는데 이렇게 봐주게 되면 사립대의 실제 순교육비는 약 900만 원에서 거의 일정하게 멈춰 있고요.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한 600만 원에서 지금 800만 원까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장학금까지 제한 다음에 순교육비를 따지게 되면 여전히 사립대가 다소도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차이는 금방 사라질 것으로 예측이 된다. 왜냐하면 2018년도, 2019년도에 국립대 인건비 인상률이 각각 3.3%, 3.8%였는데 사립대는 인건비가 동결됐거든요, 대부분. 그리고 국립대 육성사업에 들어와서 이제 그게 200억에서 1,500억 수준으로 증가했고, 이제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증가하는 거점 국립대가 약 1,700에서 1,800억 정도의 순교육비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1인당으로 따지면 90만 원이고, 즉 아까 145만 원의 차이가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90만 원을 제하게 되면은 약 한 55만 원 정도의 차이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 수년 내에 인건비 상승과 다른 국립대 육성 사업의 혜택을 받아서 이 차이가 아마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하나의 측면은 사립대가 지금 이렇게 실제 순교육비가 정체 혹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게 되면은 이것이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사립대도 추락하고 있지만 국립대가 사립대를 쫓아간다고 해서 국립대는 괜찮냐? 그렇지 않고 국립대도 역시 추락하고 있는 사립대의 수준에 거의 맞춰가는 그런 형국이다. 이런 분석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해봤음을 소개를 해드리고 아마도 이제 대학 유형별로 재정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면 제가 한 것은 실험적입니다만 다른 어떤 지방의 국립대, 국가 중심 국립대, 지방의 사립대, 중형 소형 이렇게 나눠서 이런 유사한 작업들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주대학의 최준열입니다. 김병주 교수님께서 아주 수고하셔서 여러 가지로 잘 분석을 하셨고 현재 대학이 처한 재정적 문제는 수없이 많이 논의되었고 또 많은 주장을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실현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현재 분석했던 기본적인 틀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정말 새 차원에서 학생 수 감소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또 비용은 많이 요청이 되고 이런 요구들은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이래저래 좀 고민을 해 보았는데 그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함께 이런 노력을 했으면 어떨까 하고 그런 의견들을 몇 가지 제시를 했는데 그걸 말씀드리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랬으니까 다른 내용들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이 지금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등록금을 인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걸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또 보니까 서울대학에서 1.2% 등록금을 올리려고 했는데 학생들이 대거 데모를 해가지고 전혀 실현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서울대뿐만이 아니고 모든 대학의 공통적인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교육부에서는
장학금 이 유형을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정말 대학이 죽을 지경이다.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마침 보니까 이상민 기자님도 참여를 하셨는데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대학이 진정으로 미래를 위해서 발전하려고 하면 이제 등록금 인상에도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노력을 위한 우리 홍보 활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해 보았고, 두 번째는 이제 출산율 저하 때문에 학생 수 감소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지요. 그렇지만 이제 학생 수가 감소했는데 모든 대학을 다 끌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상당히 뭐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학에 대한 전체적인 조정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계 대학이라든지 이런 위험에 처한 대학들은 정부 차원에서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틀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대학의 정원 정책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현재 이제 정원 외로 해서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데 이런 선발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서울 경기권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원 내로 해서 정원이 좀 조정되는, 다 함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는 그런 방안을 제시했는데 지방교육재정과 연계해서 지방교육재정 일부를 고등교육재정으로 활용하고자 하시는데, 이제 그런 방안 자체는 뭐 예산은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방교육재정과 고등교육재정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식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정 운영 주체가 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통합해서 운영하기보다는 지방교육재정의 일부를 이제 이관받아서 고등교육재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서 가장 좋은 게 고등교육재정 교부금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의회에서 설득을 통해 가지고 대학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일부 재정을 지방교육재정에서 여유 있는 재원을 좀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졌고, 그다음에 여섯째, 지방 대학과 연계한 지방정부의 기업체 재정 지원 확대, 이건 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역의 교육 수요를 대학이 아까도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서비스 차원에서 대학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이루어져야 지방 정부도 대학과 손잡고 같이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뭐 김명재 교수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학이 자구 노력으로 정원 감축, 구조 조정 뭐 이런 노력들을 해야만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대학의 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많이 되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교수님 감사합니다.